어제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헌법재판소 가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지금 국회 탄핵 소추단 소속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대통령 최후 진술을 들으신 거죠? 네네. 현장에서. 네, 어제 저녁은 일정이 있어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 저녁은 부분을 야 6당 원내대표 네네, 모임이 맞습니다. 있으셨고 예. 어제 분위기 좀 어땠나요? 대통령 변론할 때 헌법재판관들은 주로 대통령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고 네. 이제 그 좌석 앞에 단말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다른 자료들을 보고 계시거나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특별한 반응을 내비치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어떤 뭐 결정에 대한 예단을 보여주거나 할 수 있어서 예. 일부러 좀 윤석열 대통령과 별로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뭐 방청석이나 대리인단의 분위기 역시도 굉장히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들 굉장히 엄숙하게 또 진지하게 경청하는 그런 정도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뭐 국회 탄핵소추단의 어떤 대리인단 발언도 있었고 정청래 의원의 좀 40분간의 최후 진술도 있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은 어떤 걸 가장 강조하는 전략을 쓰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뭐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차분하고 탄탄하게 변론을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상사태가 일단 존재하지 않았다. 예. 비상계엄을 할 만한 군대를 동원할 만한 일이 애초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시작해서 예. 비상계엄의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네.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대통령이 무장된 병력을 보내는 행위가 역사에 과연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 이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기록될 경우에 우리가 이런 선례를 앞으로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에도 선관위에도 보낼 수 있는 뭐 제왕적 존재라고 설명해야 되는 것이냐. 예. 그렇지 않다면 이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적 심판과 어떤 정의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저는 기억이 좀 남습니다. 이게 미래 세대에게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설명돼야 하느냐의 네. 관점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의 구성에서 뚜렷한 진보 성향이라고 할 만한 재판관 3분이고 네. 뚜렷한 보수 성향이라고 할 만한 분은 뭐 조금 분류에 따라 다르지만 2-3분.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총 5분 정도. 그러니까 보수 내지는 중도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인데 예. 특히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을 국회 입장에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뭐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네. 민주당 대통령이 앞으로 언제든지 비상계엄 해가지고 국회에 군대 보내도 되는 거냐. 이번에 그게 괜찮다는 선례가 남으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비상계엄에서 군대 동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런 선례 남아도 괜찮아요? 예. 라는 게 사실 숨어있는 뜻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민의힘 뭐 지금의 여당이 아니라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되겠느냐. 그렇죠. 어제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는 가장 또 기억에 남는 게 자녀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직무에 복귀할 경우에는 개헌과 정치 개혁에 좀 매진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담길지 말지 좀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인가요? 너무 늦었어요. 예. 저는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먼저 이제 이런 비상계엄 하지 않고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하셨으면 저는 7공화국을 여는 굉장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우리 기억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저도 그렇고 뭐 저희 개혁신당 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임기단축 개헌론을 굉장히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총선 직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압도적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임기를 일정 부분 단축하고 개헌을 하면서 야당으로부터 내가 이 정도로 임기까지 희생을 하면 야당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한두 가지 뭐 연금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면
그러면 야당도 그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근데 이게 비상계엄을 한 이후에는 굉장히 좀 무의미한 이야기가 됐죠. 왜냐하면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탄핵 안 당하면 임기 단축할게요 라는 것은 좀 권력이라는 거는 본인이 갖고 있을 때 내려놔야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위태로울 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좀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박근혜 네. 대통령도 코너에 몰리셨을 때 이제 개헌이나 뭐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퇴진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와 어쩌면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시지탄이라고 하셔서 제가 좀 갑자기 든 생각인데 만약에 대통령이 좀 일찌감치 본인이 권력에 있을 때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전 상황에서 개헌 얘기를 꺼냈으면 네. 왠지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피하려고 지금 물타기 한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예. 그랬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기를 단축하고 예를 들면 권력 구조를 일정 부분 바꾸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민주당에서는 뭐 물타기 하냐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자기 임기를 줄이는 희생을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걸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면은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역풍을 맞는 거죠.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좀 만시지탄이다.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계엄의 정당성,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상당히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는데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민주당을 뭐 지칭을 네네. 해서 거대 야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탄핵을 선동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했어요. 현장에서 들으시기에 좀 간첩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북한의 지령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뭐 북한이 그 정도로 유능한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보다는 대통령께서 많은 정보가 있을 테니까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네. 다만 그런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게요. 저는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국정의 난맥은 있지만 정말 뭐 명태균이라든지 뭐 어떤 명확한 법률 위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 탄핵은 쉽지 않을 거다. 네. 탄핵은 법률적인 절차니까 예.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네.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민주당의 탄핵은 선동이고 공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점들이 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뭐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들, 뭐 이준숙에 대한 뭐 예방적 탄핵 이런 것도 부당하다고 저도 그렇고 개혁신당도 이야기해 왔고. 네. 근데 그 탄핵 선동을 선동이 아니게 만들어준 장본인이 대통령이세요. 막 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국민적인 어떤 뭐 좀 불만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네네. 오히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탄핵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대통령께서 만들어줘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겁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뭐 그럴 수 있겠는데 와, 대통령의 무능이 이런 결과를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나? 좀 절망적이었다고 느꼈던 게 네. 계속해서 야당과 뭐 북한과 중국과 뭐 여러 이런 어떤 엄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예.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아니 대통령직이나 돼서 군대를 국회에 동원하지 않고 그걸 알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대통령은 365일 언제라도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예.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가 본인의 실력인 거죠. 네. 근데 본인이 가진 그 어마어마한 권력과 어마어마한 스피커 파워를 이용해서도 그걸 못했다? 너무 무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동원해야만 계몽이 됐다? 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이 그걸 효과적으로 잘 국민들께 설득하고 또 증거를 필요한 부분 획득하고 아니 본인이 선관위의 사무총장도 본인이 임명할 수 있고 실제 본인과 인연이 있는 분을 임명했는데 부정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럼 왜 북한과의 연관이나 이런 거를 대공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지 못합니까? 2024년 이후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이 없다. 그전에는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 없어도 경찰은 놉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이 있으면 그걸 비상계엄을 해서 알릴 게 아니라 정말로 체계적인 수사를 하든 체계적인 어떤 사실관계 파악을 하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밝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돼서 난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해서 군대를 보냈다? 이거보다 더 심한 무능의 자기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예. 저는 듣고 있으면서 참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거대 야당의 어떤 폭주가 심각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 자리에 가보면 뭘 하려고 해도 법안에 막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일이 반복됐을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솔직히 저는 들으면서 어떤 생각했냐면요. 야당에 막혀가지고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 못 시켰다라고 할 만한 시그니처 법안이 솔직히 몇 개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뭐가 떠오르세요? 진짜 저는 정부 조직 개편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성가족부 폐지 못했다. 예. 물론 중요한 일이죠. 대선 공약의 중요한 일이었고. 예. 근데 여성가족부 폐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정부가 마비가 됩니까? 정부 예산안. 예산안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게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시겠다라는 게 야당 방해로 안 됐다 그러면 여성가족부 예산을 확 줄이거나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해서 여성가족부를 법률적으로 폐지하지 않으면서 축소 그 효과를. 축소하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안 하셨어요. 여성가족부 예산 제가 알기로는 꾸준히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의지가 그렇게 강력했다면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나 예.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 외에도 제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그 대통령이 많은 연설에서 내가 이 법만큼은 꼭 통과시켜야 됐었는데 이거 야당 방해로 못했습니다라는 게 저는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부분이나 네. 북한이나 중국과의 연루를 밝혀내는 부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의 일이고요. 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게 국회가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간첩법 개정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데 네. 그런 부분 간첩법을 통해서 중국인의 관여 일정 부분 그렇다 치더라도 북한의 관여는 지금 있는 법률로도 충분히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첩법도 제가 알기로는 논의가 이미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튼 요약하자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하게 통과시키고자 했던 국정의 어떤 시그니처 법률이 뭐였는가 그런 의지가 저는 많이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후적으로 야당 탓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 많이 받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